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소개하시죠. 예. 네네. 저는 한양대학교 구류병원 신경과 고성호고요. 인지중재치료학회 연구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병원 신경과 양현순이고요. 지금 인지중재치료학회에서 간행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중재치료학회는 이제 치매학회에서 네, 좀 인지중재 쪽으로 치료를 하는 학회인데 그렇죠. 뭐 어떤 맞습니다. 학회죠? 한번 간단히 그래도 한번 그 인지중재치료학회는 그러니까 사실은 치매를 연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들이 사실은 치료법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찾고자 하는 학회인데 특히나 비약물적인 방법이 치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학회 차원에서 증명을 하면서 이제 뭐랄까요? 증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환자들에게 실제 약물 치료 이외에도 새로운 치료법을 하고자 하는 그런 학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훌륭한 그 인재들이 많이 예, 모여 있어서 예, 많은 역할이 기대되는 그런 학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인지중재치료학회에서 이제 저희 고성호 교수님께서 그래도 치매 새롭게 이제 진단 기준이 바뀐 새로운 진단 기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저는 이제 치료 중에서 이제 디지털 치료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눠보고 또 실시간 질문들이 있으면 받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성호 교수님이 진행 먼저 네, 해주시죠. 그러시죠. 사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유례 없이 그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25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65세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치매를 겪게 되는 환자분들도 많고 또 더불어서 치매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치매를 관리할 것이냐 이것은 뭐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죠. 나아가 뭐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사실은 그 약물이 이제 대증적인 치료만을 하던 시대에는 증상이 어떠한가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뭐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이 개발돼서 뭐 성공했다, 뭐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것이다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증상 기준으로 진단을 하게 되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좀 빨리 치료를 해야 효과를 볼 것을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사실은 그런 약은 아예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진단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먼저 사실 예, 파워포인트로 여기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넘어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진단 기준과 관련해서 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현재 그러면 치매가 의심이 되고 또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받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사실은 뭐 여기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치매가 걱정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니면 가족, 지인이 치매가 있어서 걱정이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학문적인 호기심에 치매의 새로운 진단 기준이 무엇일까? 이 궁금해서 들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새로운 진단 기준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지지난주에 그와 관련된 이제 국제학회 참여를 했었는데 그 심포지움에서도 또 강조하는 것은 지금 새로운 진단 기준은 검사와 그다음에 치료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진료실에서 현재 환자를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다 돌려서 생각하면 이제 새로운 치료제가 들어오면 그걸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현재 진단 기준을 잠깐 보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환자분이나 누가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사실 그렇게 오는 환자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기억력이 좀 이전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라고 오면 뭐 이제 저희나 혹은 뭐 이런 1차 진료나 치매 안심센터 등에서 선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럼 이제 뭐 대학병원이나 치매 전문가에게 이게 전과가 되고 그럼 저처럼 이제 우리 양영순 교수님처럼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은 환자가 오게 되면 이제 문진과 신경학적 검사 등을 통해서 다른 이상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피 검사를 통해서 치매를 유발할 만한 다른 병은 없는지 꼭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MRI나 CT 같은 통해서 뇌에 다른 병이 있어 이건 치료를 꼭 해야만 돼 이건 응급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고 이거는 알츠하이머 병이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치매가 의심이 되면 이제 그 정밀 인지 기능 검사를 통해서 뭐 검사를 해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 이제 아밀로이드 펫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선 가능하거든요. 외국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실제 이 환자의 알츠하이머병이 있는지 없는지, 또 향후 어떻게 변해갈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찌됐건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진단 기준은 환자가 느끼는 기억 장애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고, 또 인지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동반돼야 치매라고 진단을 할 수 있고요. 뭐 실어증, 말을 잘 못한다든지 어떤 행동에 이상이 생기거나 뭐 사람을 잘 못 알아보다든지, 또 이런 결과적으로 인지기능의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겨야 치매라고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다른 이상들, 앞서 말씀드린 뇌혈관 질환이나 뭐 파킨슨병 등과 포함해서 다른 이상이 없고, 또 어떤 피검사상에서도 다른 이상이 없을 때 이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다라고 이제 진료 현장에서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면 환자의 증상만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을 기준으로 환자를 평가하기 때문에 치료 시기가 좀 늦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굉장히 좀 복잡하죠. 새로운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임상 연구를 한다든지, 최소한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려면 적절한 환자를 선택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뭐 1,000몇백 명씩 등록이 되면 사실은 연구비가 조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꼭 성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대상군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이 진단 기준이 처음에 제시가 됐었고, 이게 연구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다 보고 또 새로운 약이 나오면 이걸 근거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환자의 증상을 기준으로 진단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혈액 검사하고 뇌 영상 검사를 통해서, 또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겠다는 뜻인 거고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나쁜 단백질이 이렇게 아밀로이드 펫에서 펫 영상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도 되고, 아니면 피 검사를 통해서 또는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도 되고, 또 다른 이제 타우 병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이제 아밀로이드가 처음 시작이 되고 신경 염증이 지나고 타우 병증이 생기면 뇌가 많이 손상돼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타우 병증을 반영하는 피타우 217이나 181, 231 같은 것을 뇌척수액이나 그 피에서 검사를 해서 요게 양성인 사람들은 환자를 스크리닝, 그러니까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여기서 양성이면 정밀 검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좀 더 이제 뒷단에 이건 굉장히 초기에 나오는 생체 표지자라고 하면, 뒷단에 나오는 타우 병증에 조금 더 연관되는 생체 표지자로 뭐 MTBR 243, 뭐 피타우 205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타우펫 영상 검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타우펫이 승인이 되진 않아서 정식 촬영 안 되고 연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고요. 반면에 이제 그 CSF, 그러니까 뇌척수액의 경우는 최근에 뭐 피타우 181과 아밀로이드 베타 42가 그 어떤 특정 회사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이오마커 생체 표지자들을 잘 활용을 하면 이 환자분의 상태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초기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진행된 거인지를 알 수가 있고, 이런 알츠하이머병 스페시픽한 그런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의 특이적인 그런 생체 표지자뿐만 아니라 이제 알츠하이머병이 진행이 되면 뇌가 이렇게 위축이 되거든요. 그건 이제 신경 뇌 퇴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검사로 뉴로필라멘 라이체인이 있고, 그다음에 MRI, CT 같은 걸 찍어서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FDG 펫이라는 펫 검사를 통해서도 뇌의 위축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경 염증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밀로이드가 축적되기 시작하고 신경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타우 병증으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는 신경 염증을 평가하는 것이 GFAP, 이거 이제 그 별아 세포라고도 하고 뭐 성상교세포라고도 하는데, 그 세포에서 이렇게 염증이 막 생기면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나오는 그런 생체 표지자인데,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하면 지금 이 환자가 초기인지 중기인지 아니면 정말 많이 진행된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치료를 위한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테이블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제일 처음에 증가하는 게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뇌척수액이나 혈액 내에서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 아밀로이드 베타는 증상이 생기기 한 20년 전부터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고 증상이 생길 때쯤이면 이미 완전히 그냥 뇌에 다 축적이 돼서 변화가 이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시작이 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GFAP, 벼라교세포, 성상교세포 그 염증 반응이 나오는 생체 표시자들이 뇌척수액 피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피타우 217, 181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뇌척수액과 혈액에서 증가하고 다음으로 이제 신경이 뇌가 막 손상이 돼서 위축이 되기 시작하는 퇴행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뉴로필라멘 라이체인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환자가 지금 현재 증상은 없더라도 증상은 약간 애매하더라도 혈액 검사나 척수액 검사 또는 뇌 영상 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여기는 많이 높고 조금 높고 이렇다면 아직은 많이 조금 우리가 치료할 여지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 새로운 약들은 쓰기에는 이미 늦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어찌됐건 이것이 강조되는 것은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고 이제 곧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앞단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치료제를 사용할 것이냐 이것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진단 기준이 바뀌고 있고 사실은 이게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진료실에서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진단 기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 검사를 통해서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외래에서 이제 의심이 되는 환자들이 오고 연구 목적이나 새로운 약이 들어왔을 때 아마 이제 초기에는 처음 큰 병원들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가 많이 데이터가 쌓이고 좀 더 쉬운 방법들이 개발이 되면 그럼 이제 개인 의원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검사하고 MRI 찍고 검사할 게 많은데 혈액 진단으로 이게 정말 알츠하이머 병이 있는지 치매가 있는지 이런 거 진단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답이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서 또는 아밀로이드 펫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분이 알츠하이머 병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연구 결과들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이런 신경 염증이 증가하거나 또 타우 병변이 동반이 되면 이분은 앞으로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가 생길 것이다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혈액 진단은 아직은 보조적인 방법이고요. 이것으로 확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말씀드렸듯이 고위험군의 환자들을 선별해내고 그 환자들을 이용해서 이런 영상 검사를 하고 또 새로운 치료법을 여기서 확진이 되면 그러면 새로운 치료법을 쓸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바로 이것을 찍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비용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좀 저렴한 편에 해당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밀로이드 펫 찍으면 한 600만 원, 700만 원 든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펫은 어찌됐건 간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주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혈액 검사는 비용이 그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또 자주 이렇게 반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환자들을 선별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정말 의심이 된다고 고위험군이라 판단이 되면 영상 검사를 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또한 치료 후에도 그 치료 효과를 보는데도 이 혈액 생체 표지자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많은 연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특정 약들은 이런 혈액 바이오마커들을 치료 후에 받습니다. 굉장히 잘 떨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조군에 비해서.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 약이 효과가 있다면 이런 생체 표지자가 증상의 변화가 생기기 전에 먼저 변화한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이 약이 환자분들한테 지금 잘 맞구나. 안 맞구나. 왜냐하면 새로 들어올 약들이 1년 반에 예상하기로는 몇 천만 원 정도 약가가 예상이 되거든요. 한 5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다 쓰고 나서 효과 없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치료한 의사 입장에서도 민망한데 이런 혈액 바이오마커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 지금 잘 반응이 되고 있다. 아니면 좀 부족하니까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옵션을 치료적인 선택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고
또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 장점이 있죠. 이래서 혈액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최근 가이드라인 이런 진단 기준에서 특히 그래서 이런 혈액 바이오마커 또 내척수액 바이오마커가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치료법을 우리가 과연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치료법에 혈액 생체 표지자가 도움이 될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제가 전공의를 하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때는 환자들의 임상적인 증상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현재 진단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환자의 그 기억력 장애가 서서히 진행하면서 다른 인지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면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제 치매라고 진단이 되고 그러면 치매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 검사도 하고 또 말씀드렸던 MRI 검사나 이런 팩 검사를 이용해서 다른 병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이분은 알츠하이머 병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적으로 이제 임상 증상에 의존해서 진단을 했다면 이런 MRI나 펫 검사가 나오면서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뇌에 다른 병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펫을 이용해서 찍어보면 아밀로이드 펫을 최소한 찍어보면 이분은 알츠하이머 병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전까지는 증상만으로 환자들을 등록해서 임상 시험들을 하다 보니까 성공률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지난 20년간 새로운 약이 하나도 나온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징 바이오마커 그러니까 MRI나 펫을 이용해서 환자를 정확히 선택하고 치료를 하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약제가 이미 성공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 그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하다 보니까 혈액 검사로 이 고가의 검사를 할 사람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치료 후에도 이게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가 가능하고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뇌척수액이나 또는 혈액을 이용한 검사들이 빠르게 그 승인 절차를 밟고 있어서 곧 조만간 진료실에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뇌척수액을 이용한 검사는 이미 사용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 가지를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인지기능 장애는 없지만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주관적 기억 장애, 주관적 인지 장애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른 검사로는 다 정상으로 나옵니다. 또 경도인지 장애, 아직까지는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 핑거 스터디라는 대규모 그 생활 습관 교정,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 당뇨 등 이런 위험 인자들을 잘 조절하는 연구를 해서 봤더니 그렇게 잘 관리하고 운동하고 했더니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저하가 확실히 늦어지더라. 이렇게 확인을 했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환자들에게 그걸 강조할 수 있겠죠. 술, 담배 끊으시고 고혈압, 당뇨 잘 관리하고 운동하시고 좋은 식습관을 가지시라 이것을 권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경도인지 장애나 또는 초기 그 치매 환자들, 알츠하이머 병의 치매 환자들은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면역 치료제, 그 단클론 항체들이 성공함으로써 그런 환자분들에게는 이제 이런 약들을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진단 기준에 근거해서요. 그러면 환자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치료 옵션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더 진행이 돼서 이런 거 다 봤더니 이미 약간 이런 약들을 쓰기에는 늦었다. 또는 생활습관 교정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쓰는 약들 예를 들면 도네페질, 메만틴, 갈란타민, 리바스틴 이런 기존에 쓰는 약들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증상 치료제라고 분류를 하는데 대증적인 치료제라고 하는데 그런 약들을 써서 환자들의 증상이 진행하는 것을 늦춰주고 또 그게 논문에 따라서는 보호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약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많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 단클론 항체들이 성공하면서 그 후속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유전자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나노파티클이 아주 작은 미세 약제 또는 또 타우 병을 치료하는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도 치료에 이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양영순 교수님. 너무 훌륭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치료 중에 저희 인지중재치료학회가 앞서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약물 치료가 아니라 인지 중재거든요. 그러니까 뭐 디지털 치료도 있고 인지 재활 치료도 있고 뭐 태블릿 PC를 이용한 이런 인지 자극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 워낙 말씀 많이 해주셔서 막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또 이제 훌륭한 이제 교수님 질문 답변 듣는 저희도 같이 답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디지털 치료제인데요. 파워포인트가 잠깐만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 뇌는 어떤 전기나 이런 신호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거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 뭐 우울증,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 뭐 파킨슨병,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 그래서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게 바로 이런 뇌질환의 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 약물들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보충을 하고 그거를 최대한 뇌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약을 쓰다 보니까 이 약들이 결국 체내로 돌면서 이런 전신적인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기존의 약물들이.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곳은 머리인데 이게 체내 다른 곳에 작용을 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치료제는 결국 내가 원하는 그 뇌 부분에다가 뇌 신경이든 어떤 자극을 줘서 그 부분에서 선택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하는 그런 형태가 기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원래 이제 여기 이제 일렉트로세티칼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전자약이라는 용어예요. 전자약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게 원래 2013년에 네이처라고 되게 훌륭한 저널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크리스토퍼 팜이라고 하는 이 박사분이 처음 이 전자약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 일렉트리칼 임펄스라 그래서 이런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이 바디 뉴럴 서큐트 그러니까 뇌 안에 많은 신경망이 있는데 그 망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전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뇌 신경을 자극을 해서 결국 뇌 신경을 조절할 수 있겠구나라고 2013년에 이 크리스토퍼 팜 박사가 얘기한 이후에 정말 많은 이런 임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자약들이 개발이 되죠. 실제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브레인 튜머 같은 뭐 뉴로큐어라든지 뭐 이런 뉴로시그마라든지 이런 또 인스파이어 메디카이라든지 이런 많은 회사들이 이런 전자약을 개발하고 있고 한국도 지금 와이브레인, 뉴아인, 리메드 이런 데들이 이런 전자약들을 개발을 해서 현재 지금 뭐 비급여라든지 이런 걸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 약물뿐만 아니라 전자약을 이제 빼놓고 우리가 어떤 뇌질환을 치료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자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16세기부터 있었어요. 근데 16세기 때 있었던 전자약은 이렇게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지 않다가 정말 이제 1990년 시기가 돌아오고 나서 뭐 다양한 질환들, 그러니까 뭐 파킨슨병 그 환자 모시고 계시는 보호자분들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뇌 신부 자극술이라 그래서 이런 뇌 신부를 자극해서 파킨슨 치료도 하고 떨림도 치료하고 또는 또 미주신경 자극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뇌 신부 자극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수술적인 치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점점 발달해서 수술적인 치료 필요 없이 뇌 그 경두개를 직접 자극하는 경두개 자기 자극이라든지 또는 전류를 흘러주는 경두개 전기 자극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점점 수술 기반한 전기 자극이 점점 이제 미니멀하게 최소 수술을 하게 되고 이제는 넌 인베이시브 그러니까 수술 없이 실제적으로 자극을 주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홈베이스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재택형 전기 자극으로 점차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디지털 치료제가 점점 이렇게 발달되고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질환들만 놓고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신경 전달 물질과 관여되는 모든 질환은 다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울증, 그러다 치매, 그 다음에 뭐 이 뇌졸중에서 말 못하는 이런 실어증이라든지 또는 통증이 있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심지어는 요즘엔 이명에서도 이런 디지털 치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상용화되어 있는 질환들을 보면 많은 게 이제 우울증 쪽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편두통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또는 파킨슨병. 그래서 좀 통증 조절, 그다음에 우울증, 치매, 파킨슨병 이제 요런 형태의 질환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런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조금씩 소개를 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TDCS라고 하는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다이렉트 커런트라는 거는 직류 자극이에요. 직류 자극. 그래서 우리 이거 있죠. 배터리 있죠. 배터리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습니다. 이제 플러스 극을 우리가 보통 아노달 자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이너스를 캐소달 자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배터리를 연결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를 흘려주는 겁니다. 정말 단순하죠. 그래서 이렇게 직류 전압을 주기도 하고 뭐 교류 전압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전압은 다르게 줄 수는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렇게 직류 전압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를 흘려주는 바로 이게 TDCS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어떤 뇌가 망가졌다 어떤 뇌의 기능을 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빨간색이 플러스고 파란색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그 뇌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뒤쪽이 망가진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주면 또 이렇게 흐르게 되고 그래서 뇌가 망가져 있는 부분을 실제적으로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 전극을 주고서 그쪽을 자극시켜주고 한쪽은 억제시켜 너무 흥분되어 있으면 캐소달 자극을 써서 억제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현병 같은 환자들은 이게 항진되어 있거든요. 전두엽이 거기에 든 캐소달 자극을 줘서 떨어뜨리면 되는 거고 뭐 우울증 환자들은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에노달 자극을 줘서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기전으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이 TDCS라고 하는 우리 전류 검사가 돼요. 저도 이제 실제적으로 제 환자들도 우울증이나 치매 환자들한테서 실제적으로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TMS라고 하는 게 있어요. TMS는 이 M이라는 게 마그네틱이거든요. 우리 MRI라는 거 있죠. 전기 자기장을 걸어주는.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아무래도 앞서 전기 자극보다는 좀 강한 자극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액션 포텐셜이라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강한 자극을 강제 유발하는 그러니까 효과는 더 세겠죠. 강하게 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련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에 대한 건 고민을 해야 되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또 이렇게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일례로 우울증 환자들에서 이렇게 전기 자극을 TMS 그러니까 마그네틱 전류 자극을 줘서 우울증을 좋아지게 해서 실제적으로 임상하고 상용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기 자극을 주는 TM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주신경 자극술이라고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뇌는 뇌신경이 12개 신경으로 되어 있어요. 뭐 1번 신경은 우리 냄새 맡는 거, 2번 신경은 보는 거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10번 신경이 이제 메이구스,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미주신경은 정말 안 거치는 게 없습니다. 심장, 폐, 뭐 이 내장기관 할 거 없이.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미주신경은 전체 장기에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병이 있을 때 미주신경을 좀 자극을 해보는 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진행이 됐고 실제적으로 뭐 우리 뇌전증, 우울증, 뭐 비만, 편두통, 만성통증 할 거 없이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논문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에서 실제적으로 디지털 치료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초음파 기술입니다. 초음파는 이제 고강도 초음파가 있고 저강도 초음파가 있는데 이제 저강도 초음파는 이제 라이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우 인텐시티라고 하는
간단하게 저강도 초음파는 여러분들 혹시 피부과 가시면은 피부 미용할 때 쓰는 라이프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랑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초음파를 쬐서 이제 실제적으로 뇌신경 이런 호르몬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BBB를 개방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BBB라고 하는 거는 뇌혈관 장막이에요. 우리가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막이 이 뇌가 망가지지 않게끔 뇌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죠.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이 말초로에서 약을 주게 돼도 이 BBB, 이 뇌혈관 장막 때문에 뇌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써도 결국 들어갈 률이 뭐 10%, 20%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뇌혈관 장막을 열어본다는 거죠. BBB 오프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런 뇌 작은 저강도 초음파를 통해서 이 BBB를 잠깐 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뇌로 꼭 써야 될 약이 있을 때 BBB를 열어서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다시 닫혀야 돼요. 왜냐하면 BBB를 안 닫아 놓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나쁜 독소들이 또 뇌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BBB를 계속 열어놓을 수는 없고, 열었다 닫혔다, 내가 필요할 땐 열고 이제 필요 없을 땐 닫고, 이런 것들이 결국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술적인 거 필요 없이, 그리고 딱 내가 필요한 부분에 BBB를 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초음파를 통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결국 이제 지금 이런 전류 자극을 주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다음에 아예 전기 자극을 주는, 이건 이제 파킨슨이나 이런 데서 수술을 통해서 할 때, 그 다음에 자기장을 걸어주는, 그 다음에 고강도 집속 초음파라는 것도 있고, 또 저강도 집속 초음파. 그래서 오늘 이걸 다 소개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현재 디지털 치료제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반복들이다. 저희 인지중재 치료학회에서 매일 교육하고 이제 강의하는 내용들이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의는 마무리 짓고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한 50분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질문들 교수님하고 제가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요. 좋은 의견이신. 예. 그러면은 제가 교수님한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술 많이 먹으면 나이 들어서 치매 많이 생기나요? 우리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최근에 술을 마시는 걸 제가 목격했어요. 제목이 딸아이의 사춘기가 아예 아이디시네요. 예. 어린 나이 때부터 술 마시면 치매 더 생길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예.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예, 술은 아까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뇌를 손상시키고 치매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음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어려서 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뇌는 다른 장기보다 더 늦게까지도 성장을 한다고 돼 있어서 뭐 20대까지도 이렇게 뇌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면서 자리도 잡아야 되고, 우리가 어려서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때는 뇌가 이제 뭐랄까 가소성이 있어서 공부하고 지식을 쌓으면 거기에 맞춰서 뇌가 발달을 하는데, 반대로 나쁜 것을 하면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어려서는 특히나 더 술을 마시는 것이 좋지 않고요, 나쁘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그 소량의 뭐 포도주 같은 것을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마시는 게 조금, 포도주에는 뭐 뇌를 보호하는 인자들이 있다고 해서 지중해 식단에 들어가 있고, 그게 이제 소량 드시는 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그것도 안 좋다 이런 연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은 안 마시는 게 좋고, 마셔야 된다면 아주 소량,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사회생활하면서 필요에 따라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생 따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술 마시면 뇌가 지금 성장하는 뇌가 손상이 되고 나중에 너가 나이 들어서 크게 고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참고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조금 마시는 건 어떻겠니? 라고 좀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걸 강조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은 우리 양형순 예. 교수님께서 예. 치매도 조기 발견하면 약물 치료와 다양한 요법으로 더 심해지지 않게 컨트롤이 되나요? 예. 좋은 질문이시네요. 그 처음 시간에 고소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핑거 스터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치매 오기 전에 치매를 일으키는 많은 위험 인자들이 있는데 꼭 치매가
뭐 알츠하이머의 치매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나쁜 단백질이 쌓여서 뭐 치매가 발생을 한다지만 결국 그런 아밀로이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쌓인다는 거는 그런 위험 인자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술, 그다음에 흡연,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뭐 두부 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에 관여하는 인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지금부터 관리하고 예방을 하게 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기 발견 매우 중요하죠. 조기 발견을 중요한데 이게 아주 조기 때는 우리가 MRI나 인지 검사에서 다 정상처럼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피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우리가 이제 이런 표지 인자, 그러니까 바이오마커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치매 가족력이 있어서 유전자가 발견된다든지 이러면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치매도 정말 나쁜 치매로 넘어가지 않게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열정 페이지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랬나 봐요. 새로운 치료법 정말 기대도 되는데 치매를 완치할 수도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안타깝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 새로운 치료법이 그 연구 결과를 보면 확실히 진행 속도를 늦추기는 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한 뭐 어떤 약은 7.5개월, 어떤 약은 뭐 5개월 이렇게 확실하게 진행 속도를 늦췄는데 그것이 저희가 기대하는 완치는 아니거든요. 완치라고 하면 그 상태로 멈춰야죠. 근데 진행 속도를 늦췄다는 것은 완치는 아닌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새로운 치료법, 뭐 타우 병증을 치료하는 치료제라든지 다른 치료제들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희망이 있는 것은 저희가 이 얘기가 사실은 학회, 국제학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비싼 약이 이렇게 치료 효과가 적은데 의미가 있는 거냐? 그렇게 누가 질문을 아주 대놓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답을 하시는 분이 1년 6개월 사이에 이만큼 벌어지지만 나이가 더 들어서 증상이 심해지면 더 많이 벌어질 것이다. 몇 년을 건강하게 혼자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환자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지금 당장 치료 효과는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에이즈 치료제를 예로 드는데 에이즈 치료제도 처음에 치료제가 나왔을 때는 부작용이 심하고 치료 효과는 미미했거든요. 근데 그게 승인받고 연구가 많이 쌓이면서 지금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아져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됐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완치를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연구가 더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보리보다 예쁜 수철이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이디가 되게 재밌네요. 네. 치매와 알츠하이머는 같은 말이에요? 네. 예, 뭐 항상 많이들 궁금하시는데 이제 치매는 앞서 그 고성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실어증이라든지 이상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인지 장애가 같이 동반이 되고,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발생이 되면 그냥 임상적으로 그걸 치매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는 이제 병명이 아니고 그냥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가 떨어지는 하나의 증후군이라고, 신드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치매를 일으키는 병 중에 알츠하이머병, 뭐 혈관성 치매, 파킨슨 관련된 치매, 전두엽부터 망가지는 전두엽 치매, 뭐 크루즈펠트 야콥 치매, 뭐 정말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뭐 비타민 결핍으로도 치매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갑상선에 문제가 와도 치매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치매할 때 꼭 알츠하이머를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알츠하이머가 대부분, 그러니까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치매하면 그냥 알츠하이머 치매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만, 알츠하이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에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런 독성 단백질이 잘 배출이 안 되고 뇌에 침착이 되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치매를 그냥 알츠하이머 치매고 치매의 한 종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예, 다음은 이예니님 질문하셨는데요. 자, 혹시 일상생활 중 치매를 많이 일으키는 생활 습관이나 행동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요. 예. 네,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 워낙에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건 나쁜 생활 습관이야, 이건 좋은 생활 습관이야, 이거는 이미 다 알려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술, 담배 무조건 안 좋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자도 안 좋고 너무 적게 자도 안 좋고,
또 적절하게 운동을 하면 좋고 야채나 이런 건강한 식습관을 하면 좋고 사실 이런 거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우리가 이것은 뭐 나이 들어서 할 일이 아니고 젊어서부터 죄송합니다. 젊어서부터 하는 게 좋은데요.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뇌에도 우리 몸과 동일하거든요. 좋은 생활 습관을 갖고 뭐 잘 자고 잘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나쁜 식생활 습관 그리고 비만도 안 좋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 뇌 건강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40대, 50대 관리를 잘 하시면 60대, 70대에 가서 건강한 뇌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뭐 대부분은 잘 아시는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해피바이러스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치매약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대학병원에 가면 맞아볼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단클론 항체라고 하는 이제 치매 주사제인데요. 그게 이제 뭐 요즘에 매스컴 하도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이제 레카네맙이라고 하는 주사제. 이게 이제 미국 FDA 승인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올 예정이긴 한데 안타깝게 이게 이제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안 났지만 뭐 내년 말이나 그 2025년 초 요 정도 아니면 빠르면 내년 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지금 대학병원에 오셔도 사실은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그 단서가 붙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침착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밀로이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아밀로이드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아밀로이드 펫이라고 하는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대학병원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이 주사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게 되면 결국 대학병원에서만 먼저 사용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현재는 아직 이 주사제를 쓸 수는 없어요. 일부 뭐 희귀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정식적인 우리 지금 그냥 공식적인 루트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병원에서 지금 현재 맞기는 어렵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식약처랑 이런 데들이 다 통과가 되면서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다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예, 아이디 꾸준히 두이님이십니다. 아, 꾸준히 두이시네요. 예, 예. 멋있네요. 아이디 멋있으시네요. 예. 글리아스트린 약물 복용이 큰 도움이 되나요? 라고 했는데 아마 콜린 알포세레이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은 이게 이제 비슷한 그러니까 콜린 알포세레이트가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중에 하나를 질문을 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화두이고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찌됐건 간에 그 외국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들이 특정 도네페질이라는 약을 먹으면서 이 콜린 알포세레이트를 복용을 하게 되면 진행 속도를 늦춘다. 근데 이제 그 연구에 참여한 환자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이게 정말 완전히 그럴 것이냐 신뢰도에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이슈가 있어서 국내에서 이 약을 이용한 임상시험을 현재 굉장히 많은 병원들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초기 치매 환자 또는 경도인지 환자, 혈관성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게 정말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고 여기 계신 양영승 교수님과 저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런 연구 결과가 이제 환자 수도 충분하게 포함이 될 거고 그 연구가 나오면 저희가 좀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가능성, 왜냐하면 외국에서 확인이 된 그런 논문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는 질문이 하나 추가로 더 들어왔는데. 그래요? 그러면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양도러멈. 이미 초기를 지나 꽤 진행된 치매에서도 효과가 있는 신약이 있을까요? 라고 좀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예. 근데 우선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치매 주사제, 레카네맙이나 이런 주사제들은 지금 진행된 치매에서는 효과는 아직은 입증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서두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초기 치매 그리고 오히려 경도인지 장애라 그래서 치매 오기 전 단계인데 아밀로이드 펫이 양성인 아주 알츠하이머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도인지 장애와 초기 치매 환자들한테서 임상이 진행이 됐고 이게 이제 중기 이후로 진행이 되게 되면 이미 아밀로이드가 다 침착이 되어서 뇌세포가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주사제들은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제나 메만틴 같은 이런 약제들이 이제 여기에는 효과가 되는 거고, 하지만 이 초기 치매 환자들이 이 주사제를 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제를 쓰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같이 사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중기 이후에 이제 약물에 대해서도 아주 대규모 임상으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뭐 몇 가지 약제들이 또 임상들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또 나오게 되면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교수님 고성호 교수님하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 잠깐 오늘 질문도 정말 이렇게 너무 수준 너무 높은 질문들을 많이 너무 즐거운 해주셔서 시간이었고요. 예. 예, 또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양승 교수님과 같이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하여튼 저도 교수님하고 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 인지중재치료학회에서 준비한 시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또 저희 인지중재치료학회에서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치매를 꼭 약물 치료가 아니라 비약물적인 치료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할 거니까요. 여기 치매 또 보호자분들이나 뭐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 저희 인지중재치료학회를 통해서 많은 도움들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